근데 참 쓱닷컴도 상장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쓱닷컴이 한 10조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를. 예, 시장에 나올 때 예. 쓱닷컴도 이제 올해 상장한다고. 맞습니다.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마켓컬리가 더 먼저 될까요? 네, 예. 컬리가 아마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쓱닷컴은 이후에 하반기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켓컬리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벤처캐피탈한테 4조 원 가치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받았고 프리 IPO 통해서. 예.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뭐 한 최대 7조 원도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된다까지 얘기해 주셨고, 쓱닷컴은 와 10조 원 밸류라면 맞습니다.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마트가 4조인 거고 50.1%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업인 이마트가 시가총액이 4조 원. 예. 그리고 한 50%를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쓱닷컴의 지분을 50.1%를 갖고 있는데 10조 원 단순 계산을 해서 뭐 지분율 희석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지금으로 봤을 때 10조 원이라고 하면 그 순수 가치만 그러면 이마트에 5조 원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근데 이마트는 지금 시총이 4조 원. 맞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저기 자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쓱닷컴의 어떤 몸값. 쓱닷컴의 그 10조 원. 근데 이건 그냥 제 그 리포트 기반 그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16페이지요? 예. 이걸 봐주시면 저기 비고에 제가 12months 매출액에 PSR 2.5배 줬다. 그래서 적정 가치가 4.2조 정도로 보인다. 그래서 지분율 뭐 하고 나면 한 2조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10조라 목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이마트 평가를 할 때 예. 4.2조 정도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마트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예. SOTP 방식으로 우리가 썸 오브 더 파트, 그러니까 사업 부문별 하나하나 가치를 매겨서 합산을 해서 이마트를 평가할 때 맞습니다. 쓱닷컴을 4조 2천억 정도로 적정 가치로 평가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12개월 선행 매출액 기준 PSR 2.5배. 맞습니다. 요 정도면은 아까 한 쿠팡이 현재 뉴욕 증시에서 받고 있는 PSR 정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쓱닷컴 10조 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쿠팡의 거의 2배 밸류에이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언론 기사를 보면은 그거 아세요? 그 언론 기사 그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 거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이 그 VC 출입 기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조 원 가치로 투자했어. 여기 아마 내년에 몇 조 가치로 상장될 거야. 그러면 그 기자는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10조 원 가치를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서 10조 원의 뭐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그럼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장. 야, 10조 원이래. 10조 원이래. 그럼 그 밸류에이션은 뭐지? 그럼 이제 주관사가 이거 뭐 증권 신고서 쓸 때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피어그룹 얼마, 할인 얼마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쓱닷컴이 나중에 기업 가치가 10조 원, 20조 원, 뭐 30조 원 가면 좋은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마트를 저는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주식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마트를 커버하고 있으니. 네, 제가 앞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냐, 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돈 다 못 버는데 누구 사야 되냐? 전 이마트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차라리 이마트. 네. 자회사 가치가 10조라는데. 그런 걸 그럼 빼고 보자. 그럼 10조 얘기하는데 내가 그럼 4조를 줬다. 예. 이 정도면 뭐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위에 걸 리테일을 봐주시면 여기 제가 지금 5,900억 정도 적어놨는데 이 기업 사업 가치에는 아무 리테일 사업, 그러니까 쓱닷컴을 제외한 리테일 사업의 가치가 이게 얼마입니까? 얘가 노플래시 얘가 벌고 있는 돈이 내 오퍼레이팅 프로핏 애프터 텍스가 저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5,900억. 예. 그러면은 근데 이 위에 숫자에다가는 제가 기업 가치에다가 지금 이베이 코리아 들어오는 거를 반영을 안 해놨습니다. 에비타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반영이 돼 있고, 네. 그 밑에 순차익금 봐주시면 여기다가 제가 6.3조 원 정도 네. 써놨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사실 3조 원 정도거든요. 순차입금이 3분기 기준으로. 네. 3.3조 원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해오는 금액을 순차입금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아하. 그럼 밑에서 거기서 안 좋은 건 뭐 쉽게 말씀드려서 빼는 거고 그거의 기업 가치는 위에 반영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네. 특닷컴은 저 정도면 음. 보수적으로 뭐 나름대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랑 현재 기업 가치 차이는 30% 이상이 나기 때문에 뭐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스타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마트 밸류에이션 할 때 스타컴의 지금 영업 적자 확대되고 있는 걸 이미 숫자로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커머스 적자 경쟁 확대되는 거 맞다. 그런 거 다 반영하고 봐도 뭐 이마트가 괜찮아 보인다. 이런 내용을 썼고. 그럼 이마트는 지금 사업 가치, 적정 가치를 한 7조 9천억 보시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20만 원 쓰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1월 12일에 찍고 있는데 14만 8천 원 정도 주가, 14만 원대. 예, 좀 이마트는 주가가 계속 거의 내리막 아니었던가요? 18년도에 좋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조금 네, 장기간 그렇죠? 네. 예. 제 주변에서도 이마트 뭐 저평가돼 있다, 싸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많기는 한데. 그래서 앞에 얘기를 쭉 드린 거거든요. 이커머스가 그러니까 이마트가 제대로 된 평가를 계속 못 받았던 이유는 오프라인이 다 죽는구나. 침투율이 계속 그러니까 이커머스 침투율이 높아지고 네.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그럼 그 수요는 오프라인께 계속 뺏기고 있는 네.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업은 죽어가는 사업이구나. 성장성이 없는 사업이구나.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시 보자. 이커머스 앞에서 쭉 성장해왔는데 그 네. 성장폭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오프라인의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뭐 시장 성장이 이커머스가 죽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 도심지 물류라는 걸 되게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도심지 네. 물류. 이마트가 PP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뭐 한 절반 정도는 영업점으로 쓰고 하나의 점포를 절반 정도는 물류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으니 기존에 있던 이마트 점포를 일종의 물류창고처럼 활용을 하는. 네,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물건이 바로바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홈플러스도 그렇고 네. 다들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죠. 쿠팡 같은 경우가 물류창고 짓느라고 돈이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물류창고 이 두 가지 물류창고의 차이점은 도심 지역 안쪽에 이마트권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가까이.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배송 경쟁이 계속 확대가 돼가지고 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 자체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 그렇죠. 바로 가야죠. 우리나라의 물류 창고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 쪽을 다 빠져 있습니다. 대형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배송 거리가 배송 시간 자체가 더 줄어들려고 하면 저는 네. 거리 자체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물류 창고가 우리나라는 다 사람들이 거의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몰려 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창고로 옮겨와야 30분 배송, 1시간 배송 할 수 있는 건데 절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경기권에서 뭐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맞습니다. 당일 그것도 뭐 1시간 배송을 하려면 맞습니다. 저 가까이 있어야죠. 그래서 네. 그 기존의 할인점 마트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화를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 3분기에 하면서 이마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PP센터 대형화를 전체 점포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YOY로 기존 점 성장률이 한 20% 정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기존 점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계속 기록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점 성장률이 빠지니까 여기는 안 좋구나라고 해서 멀티플이 빠졌던 건데 그러면 기존 성장률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냐 계산을 해보면 네. 10분의 1 정도에서 20% 정도니까 10% 곱하기 20% 하면 최소 2%포인트 정도는 기존 성장률이 개선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향후 5년 동안 계속 대형화 작업을 우리 지속해 나가겠다. 올해 한 것만큼의 숫자 점포를 5년 동안 계속 하겠다라고 이마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하. 그러면은
코로나19로 내식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혜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안 좋았을 때는 기존 성장률이 2%포인트 마이너스 2% 정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제 마이너스는 안 나온다, 기존 성장률에서.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오프라인 유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커머스에서 다 뺏기구나 라면서 멀티플이 까졌던 부분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슥닷컴 빼고 사업 가치만 봐도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쓱닷컴 상장하고 그 가치 얼마 받고 그러면 지분 가치 얼마 이런 논리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이마트의 기본적인 사업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약점이었던 부분을 이제 좀 보완을 하면서 체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렇게 봐야겠네요. 또 그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다. 최근에 스타벅스 저기 아메리카노 가격 올린다고. 네. 예, 막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스타벅스 코리아는 잘 되니까. 맞습니다. 그 YOY로 제가 3분기 때 성장률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90% 정도 YOY로 증가를 스타벅스가요? 했더라고요. 예. 2021년에요? 3분기에. 그러면 와. 4분기 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작년 기저를 생각하면 네. 4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높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계속 생길 수가 있는, 스타벅스가 내 눈에 맨날 보이는데 새로운 게 계속 생기고, 예.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 제 여의도에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 신금투 1층에 거기도요? 스벅이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그 원래 바로 다른 그냥 영세 커피숍이었는데. 네, 원래 다른 거였는데 그걸로 우선 바뀌었고, 거기서 15m를 걸어 나가면 IFC 1층에 있죠. 스타벅스 또 있습니다. 와, 그럼 여의도에만 스타벅스 한 20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예. 근데 신기한 게 그 옆에 저는 여기가 한 개 더 생겨서 원래 거기가 빠글빠글했으니까 예. 여기가 생기면 뭐 분산되지 나눠지겠지라고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둘 다 빠글빠글해요.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의도 이제 증권맨들, 직장인들 점심에 가보면 그 스타벅스는 12시 한 5분, 12시 10분 되면 자리 꽉 차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까지는 저도 이제 카운트를 해봤거든요. 그럼 거의 지금 20개 된다는 얘긴데 한번 뭐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기존 점 성장률도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제 출점도 계속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건 뭐 확인된 뉴스는 아니면 뉴스블로일 수도 있겠지만 들은 얘기로는 뭐 빌딩 같은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빌딩주들이 뭐 임대료를 깎아준다거나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아직은 맞아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제가 스타벅스도 출입을 했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도. 근데 예전에는 빌딩 가지신 분들이 1층에 은행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서 은행이 이제 정보 많이 내줬었는데, 이제는 은행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1층에는 커피숍이 있어야 돼. 근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싸게 해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 3개월 무료해줄 일단 들어와. 이렇게 오히려 유치 경쟁을 한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에 맨날 이메일 많이 들어온대요. 건물주들이. 네. 제발 출점 좀 해달라고 1층에 우리 싸게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익률도 좋아지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스타벅스는 가맹 사업이 아니고 다 네. 직영점이니까 네. 그래서 뭐 출점 제한 이런 것도 안 걸리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결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좋다 이마트가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또 스타벅스도 그 미국 쪽 지분을 또 이제 추가로 인수를 하면서 맞습니다. 이마트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이제 올라갔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 뭐 뒤에 더 볼 게 혹시 네, 보통 여기까지 네. 말씀을 그러면 너무 롯데 쇼핑이나 다른 건 관심도 안 두시는 거 아닙니까? 롯데 온도 있는데 언급들도 안 하고. 근데 제가 GS 리테일도 동일한 컨셉으로 과거에 제가 처음 이 유통업 네. 커버하기 시작할 때 탑픽으로 사실 GS 리테일 말씀드리고 네.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써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는 이커머스가 올라오면서 유일하게 같이 점유율이 높아진 업태별로 보면 주요 유통사들의 업태별 매출 뭐 이런 거를 산자부에서 공개를 매월 하는데, 그 수치를 살펴보면 이커머스가 쭉 올라올 때 유일하게 안 빠진 업태가, 같이 성장한 업태가 편의점. 네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편의점 자체가 나는 이걸 바로 먹어야 돼. 지금 5분이면 5분 집 내려가서 음. 바로 5분 안에 사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편의점이고 그렇죠. 그 접근성 때문에 이커머스가 뭐 해치지 못한 업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퀵커머스 봐주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음. 장점 자체가 그렇죠. 조금 희석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네. 이게 출점이 한창 됐을 때 주가가 편의점 업계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2015년 맞습니다. 그때 요 어디냐 요즘인데 이때 2015년에 편의점들 엄청나게 추가 출점들 일어나면서 뭐 엄청난 호황이었죠. 맞습니다. 2015년에. 근데 그러면 입장에서 P가 올라오거나 Q가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올라와야 편의점이 좋은 거인데 네. 그럼 Q가 출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인구 100만 명당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를 보면 한 849개가 되고요. 일본이 442개입니다. 네. 인구당으로 봤을 때는 편의점 대국이라고 불렸던 일본보다 일본. 우리나라가 2배 어. 더 생길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요거는 그때 공정위에서도 출점 제한을 좀 맞습니다. 뒀죠. 그래서 맞습니다. 몇 미터 이내에는 또 두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맞습니다. 것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규제는 풀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않죠. 왜냐면 또 이거는 편의점주들은 이제 그 일반 자영업자들 소상인들이 네. 많다 보니까. 그럼 과거와 같은 저런 폭발적인 출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 Q는 그럼 제한적이라고 보자. 음. 그럼 P는 여기서 사람들이 사 먹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가지고 예. 일본처럼 다 사 먹을 거다. 그래서 P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익 측면.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 같은 걸로 시켜 먹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사실 식품 비중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그런 P도 막혀 있고 Q도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커머스 업체들이 퀵커머스라는 걸 하면서 편의점 업체 자체로 좀 공격을 해오고 있다. 그럼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어디냐는 지금 편의점 주식으로 살 수 있는 편의점이 2개, 네. GS 리테일, BGF 있는데 맞아요. GS의 기존 성장률하고 BGF의 기존 성장률하고 최근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BGF가 한 4% 나온다고 하면 GS는 한 1%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GS가 더 떨어져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GS는 뭐 GS 홈쇼핑하고 합친다고 해서 그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남협 논란도 조금 있었고요. 예. 과거에 포스터 잘못 예,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런 것도 뭐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단기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뭐 내년 그러니까 나는 트래픽이 늘어나서 리오프닝 테마로 주식을 산다.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BGF가 나아 보일 수 있지만 네. 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결국엔 이커머스에 대응이 되는 업체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GS 홈쇼핑이 사실 모바일 매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저는 이제 홈쇼핑을 사람들이 이걸로 모바일로 사죠. 예. TV보다는. 얘네도 이커머스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그렇죠, 결국엔 그렇죠. 트래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선 홈쇼핑 걸 확보를 해놨다. 그리고 슈퍼를 GS 리테일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편의점 자체로 물류 거점을 쓰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요. 예. 편의점에서 나가는 건 무리라고 보면 그럼 슈퍼가 가지고 있는 GS 리테일이 있고 편의점은 잠깐 들렸다가는 그런 정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편의점 피어보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이 없다. 예전에는 편의점이 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받는 건 오케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의점이 좋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대응을 잘 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뭐 GS 리테일을 사자가 사실 제 첫 번째 의견이었는데 주가 흐름을 예전에는 보면 예. 뭐 틀린 거죠. 솔직하게. 그래서 어떤 이 모바일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편의점업의 어떤 좀 쇠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방어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잖아요. 아직은 시너지 리테일은.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시너지 효과는 저는 이렇게 합치면 바로 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업 아예 다른 기업 2개가 사실 합쳐지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GS 리테일은 뭔가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도 예전에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몇 건도 있기는 했었는데 와 오랜만에 저도 주가 봤어요. 2020년 그 팬데믹 당시 주가네요. 네. 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이제 조금 관심을 못 받는 이유가 있기는 있었고 말 그대로 편의점이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퀵 뭐라 해야 되나? 퀵 서비스 아니고 퀵커머스. 퀵커머스. 근데 퀵 서비스가 생각이 나가지고 퀵커머스 쪽으로 많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해서 퀵커머스와 어떤 이커머스의 시장 성장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거기에서 오히려 더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쪽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아까 뭐 이마트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저는 또 오늘 개인적으로 스타컴하고 마켓컬리 마켓컬리 예, 법인명은 컬리 그 두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안 그러면 다 그냥 뭐 엄청 좋은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론 기사를 봐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쪽 리포트를 쓰더라도 한번 또 계속해서 좋은 말씀 계속 전해 주십시오.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